네, 지금부터 제5회 충남과학기술 혁신포럼 시합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미래시대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빌리지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윤명혁 전국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협의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윤명혁 회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도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이명표 교수님, 김선균 과장님, 서정학 과장님, 그리고 최신영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미래시대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빌리지 발전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냥 주장하고 싶은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청주시농업센터 소장을 7년간 했습니다. 역임하고 ABC 농업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하다가 2년 전에 지사님의 부름을 받고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재직 근무를 하고 있고,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전국 우리 학장협의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년 전부터 칼럼을 써서, 사실은 칼럼니스트라는 말이 더 맞을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칼럼을 가장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200편 정도 썼는데요. 이 칼럼 내용 잠깐 보시면 에그프레이션의 서막, 치유농업 제도권으로, 그러니까 농업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트렌드, 그다음에 개방화, 기후변화, 이런 쪽의 대응 전략들을 소개했고, 이 칼럼을 지금까지 써오고 있고 아직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를 보시려면 네이버에서 클릭해가지고 뉴스를 클릭하시면 제 칼럼을 읽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발표 순서는 스마트팜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스마트 시티와 빌리지의 융합 방안, 스마트팜 빌리지 발전 전략, 정책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잠깐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왜 지금 스마트팜 빌리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소비는 물론이고, 특히 계절 근로자, 입국은 물론 지금 와 있는 불법 외국 근로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무안에서 양파를 수확할 때 이 불법 근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인력회사로 가는 거예요. 인력회사로 가니까 양파를 처음에 수확을 시작할 때 12만 원짜리가 나중에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현상을 줬던 거죠. 사실은 지금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김성균 과장님 와 계시는데요. 농업 정책에서 이제 농촌의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지난달에 농촌 일손 부족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칼럼을 썼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모니터해 보니까 농사를 포기할 정도 학생들이 많아요. 원예 분야, 인삼 분야 같은 분야. 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인력으로 가는 거예요. 인력에 가면 10,000원, 20,000원 더 받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라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애국하고 MOU를 맺는 식으로 해도 이건 꼭 해결할 문제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여러분 달걀값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걸 인해 에그프레이션, 이 에그프레이션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에그프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이거는 모든 작물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히 수도작, 고추에 힘든 분야의 인력들이 빠져나가면 농사를 포기하면서 이 계속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고 있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작년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테지만, 쌀이 계속 남는다고 농림부는 벼농사를 안 짓고 다른 작물을 지면 돈을 줬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작년도에
농림부는 2번씩 정부미를 배출하고 방출하고 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이제 올해 뭐 풍년이 들면 다소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쌀에 대한 가치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쌀 생산량은 계속 감소해갈 것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이런 일수무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한 더더욱이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잖아요. 뭐 57년 만에 선진국 지위를 받는 뭐 그런 뒤에 있었지만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거는 농업에는 엄청나게 크게 타격이 온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작물이 관세가 뭐 낮아질 것이고 결국 쌀이 일반 품목으로 갈 경우는 캘리포니아산 쌀이 우리의 칼로스라는 쌀이 우리의 쌀과 똑같은 값에 이마트에 이제 언젠가는 깔릴 날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농업이 더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2019년도 12월 10일 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거든요. 전주에서 있었던 타운 미팅홀에서 생산 위주의 농업은 시효를 다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이런 쪽으로 농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20년도에 2조 4천억을 투자해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업의 포지션, 농업의 정책이 바뀌는 시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칼럼 썼는데 오늘 소개는 못 드립니다만은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일손이 모자라는 현생, 환경 때문에 뭐 사과가 계속 엄청나게 비싸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농업을 스마트팜 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도 되겠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잠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하고 집에서 온라인 근무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 4차 산업에 대한 걸 가속화시키는 거죠. 더 가속화시키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중요 경제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굉장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 조사해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 사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산업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 산업 발전은 지속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에 이제 정부는 이렇게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정책적으로 대규모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뭐랄까 추진은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부터 이제 조금 추진에 들어갈 건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와 있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농촌의 융복합 산업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공, 취업, 학습 이런 것들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의 수익 저주가 저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융복합 산업 저기에 저는 스마트팜 빌리지를 해야 될 것이다.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사업으로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농촌 사회 현상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잠깐 보면 농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후에 아열대 과일들이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과수, 과체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런 전략을 포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0년 후에 노동력 부족 계속되면서 대규모 농가 법인이 규모를 축소하고 그의 농산물 가격은 또 불안정하고 달걀값이 이렇게 오르는가 하면 이 애호박은 가로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건 뭐냐면 기후변화와 이런 걸 제어할 수 없는 지금 형제 농사로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환경 오염에 대한 농업의 책임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축산에서 퇴비 부속도 검사라는 것을 이제 의무화했단 말이죠. 1년간 유예하긴 했지만 결국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산업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또 농림부에서 이런 걸 했어요. 사실은 이런 기사를 제가 이제 농림민심에서 캡처한 건데 축산 분야의 환경 부담금 제도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소 한 마리 키우면 디젤 SUV를 타는 것처럼 돈을 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용역을 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농업에 앞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농업의 스마트팜 현상은 이제 더 할 수밖에 없다. 또 사회 현상으로 보면요. 이게
그 큰 크루즈선을 타고 탔던 사람들이 전체가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그런 것을 두려워하던 도시민들은요. 아, 이게 밀폐, 밀접이 3mm 있는 곳은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름가가 3mm 피할 수 있는 농촌에서라는 이런 것들이 대들이면서 농촌 공간이 재구성되게 됐다는 거예요. 농촌이 이제는 먹거리만 생산하는 공간에서 도시민을 치유하고 관광하고 체험하고 휴양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제가 쓴 칼럼인데 이렇게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작물 재배적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저는 충남에서 사과 배를 지속적으로 심는 사람들은 농업 정책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과수의 사과의 피해를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반드시 영하 3도, 2도 날씨가 꼭 온단 말이죠. 그때 사과는 봄이 일찍 오니까 봄은 계속 일찍 오잖아요. 그럼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 사과가 영하 3도, 2도에 얼어버리면 과수, 복숭아, 사과, 자두, 살구는 핵발효 다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미래학자가 쓴 책을 보면 대전 이남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중국 장춘에서 저를 강사 요청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훈춘시에서. 훈춘시가 되면 그 만주벌판이 있는 다스리는 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군수에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거기까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냐. 한국에도 너무 내가 나를 찾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근데 군수님이 가라 해서 결국 가봤더니 뭐냐. 만주벌판에 사과의 발전 전망과 예측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세계열배에서 주관하는 세계 기상 포럼에서 1시간짜리 주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훈춘시의 농정국장이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만주벌판에 사과가 있어요. 10%는 얼어 죽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강의 내용을 그랬어요. 연길농업대학의 이종호 교수를 통역으로 놓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1시간짜리 강의를 450명 꽉 찬 사과 재배농가를 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 당신들은 40년 전에 만주벌판에서 나는 콩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섭렵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30년 후에 만주벌판의 사과는 세계시장을 섭렵하고도 말 것이다. 틀림없잖아요. 결국 개성을 거쳐 개마고원을 거쳐서 만주를 갈 수밖에 없는 사과가. 이렇게 이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농촌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계속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라는 거죠. 거기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보면 언택트 사회가 계속되고 구독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트업은 쿠팡이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를 했고 쿠팡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사스 때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창립한 알리바바가 3배 성장했거든요. 이번 저는 쿠팡이 5배 성장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이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2018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는 여기 초대를 받아서 다녀요. 매일경제신문에서 한 건데 여기 가니까 주제가 뭐냐. 야, 관광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관광은 가서 먹고 보고 자고 오는 관광이었었는데 이제는 뭔가 키워드가 있고 뭔가 트렌드가 있고 학습하고 배우는 관광으로 바뀐다. 왜? 워라밸 시대에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캠핑카가 벌써 들어가고 있고 모든 차를 캠핑카로 바꾸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자, 저는 이날 갔다 와가지고요 제 머리에 번개를 맞았어요. 내가 늘 주창하고 있는 농촌이 관광지, 휴양지로 뜨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날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이런 포럼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농촌의 관광은 새로운 가치로 창출할 것이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면역에 대한 유기농식품이 뜨고 왜냐하면 내가 면역이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농 열풍이 일고 결국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 사이에 또 하나 나온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치유농업이에요. 여기 우리 서정학 과장이 오셨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이 법률을 제안하고 10년 만에 이게 공포가 됐어요. 아마 이게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재정부에서 했으면요, 재경부에서 했으면 벌써 공포가 됐을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니까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 이제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이게. 근데 이 치유농업은요, 이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는 케어팜이라고 해가지고
1,500개, 2,000개씩 있어요. 농장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우리의 부가가치 과목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요. 건강 최우선 시대의 농촌 혁신 발전에는 스마트 판매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동물, 그다음에 뭐 농촌 문화, 식물, 농촌 농작업 활동, 웰빙,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도시민에게 힐링을 주고 치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 농업의 목적이고 결국 이것은 유럽처럼 먹혀 들어갈 시기가 됐다.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농업의 새로운 과제로 장착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발전에서 결국 제품, 콘텐츠, 서비스 이것은 1차 산업 농업을 갖다가 6차 산업, 7차 산업 창조 산업으로 융합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뭐냐? 스마트폰과 연계하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농촌 융복합 산업과 미래 농업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도국지도 포기했고 생산 위의 농업도 포기하고 그 지속 가능한 농업 쪽으로 갈 때 그러면 우리가 건강과 나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런 거에 엄청나게 치중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이렇게 이런 문화예술 가치중 이런 것들을 이제 농촌 융복합되면서 중소도시가 스마트팜을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자료를 공부하기 전에 충남 걸 잠깐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소개는 뭐 안 드리더라도 잘 할 거예요. 지속 가능한 농업 뭐 이런 것들이 삼농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의 현주소는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사실 저는 스마트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스마트팜에 대한 걸 경영을 어떻게 참여할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전국에 강의도 다니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스마트 시티는 뭐 지금 뭐 세종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부산 에코시티 세종시. 스마트 빌리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나 유리나 축사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완벽한 제어 시스템을 하는 거고 스마트 팩토리는 뭐 그거를 위한 설계 및 개발, 제조, 유통을 담당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용어를 잠깐 정립해 왔고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스마트팜 빌리지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농촌 행복마을화로 소규모된 도시에 도시 기능과 농촌 기능을 통합하는 빌리지를 만들어서 농촌을 풍족하게 도시민을 치유하고 힐링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팜 빌리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현주소는 일찍이 발전을 시작해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제2의 도약 단계로 뭐 노집 스마트팜도 하고 기업형 스마트팜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여기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분들 앞에 제가 뭐 말씀드린 것도 못하지만 초기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성과가 불투명하다.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아직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이고 결국 진천에 우리 지역 진천에 그렇게 크게 하던 농장이 하나 문을 닫고 지금 경매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네덜란드를 따라간다는 건 정말 이제는 어려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있잖아요. 혁신밸리. 이것도요. 충청북도 이걸 공모사업을 냈고 제가 거기에 의원으로 참석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국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심사 오는 날 농림부 심사 오는 날 농민들이 그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왜 이렇게 대규모 스마트팜에 대한 반대를 하냐.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교수님 아시다시피.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못하고 우리 지금 서해안에 지금 그 엄청난 유리온실 그거 못하고 있잖아. 거기 아무것도 씨도 뿌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저렇게 대규모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처럼 큰 규모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걸 한번 모색해 보자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잠깐 이렇게
도표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팜 정책은 이렇게 왔고 지금 노지 스마트팜까지 왔고 이제 3세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자체 스마트팜 빌리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보면 스마트팜 빌리지, 스마트 시티 진행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노지 작물 스마트팜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팜 빌리지 도농 모델 발전 요구는 이거예요. 도농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고 또 지역이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인구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 중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스마트팜과 스마트 빌리지를 융합한 이런 마을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건강한 농촌 생활과 기본 생활 보장의 수익형 모델로 해서 농촌 마을의 협동조합, 뭐 농업인의 협력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소규모 주민 생활을 영위해주는 이게 제가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진안에서요. 저를 거기서 이제 위축해가지고 진안 군수가 그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안에 돈이 원래 적기 때문에 한 5년 전인데 제가 거기 이제 참여인으로 참가를 했고 군수님 위축을 받아가지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이 스마트팜을 만들고 도시민을 유치해서 3억씩 받아가지고 뭐 3억씩 자금 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결국 민간 자본 유치를 못하는 바람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제가 참고로 잠깐 대전과 우리 청주시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결국 데이터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도 스마트화되고 스마트 빌리지, 농촌 스마트 빌리지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하기는 빽빽한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스마트팜 시티와 스마트팜 빌리지 융합한 스마트팜 빌리지를 발전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전환 시도하고 있죠. 대전 같은 경우도 뭐 비전과 균형, 중앙, 특구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빌리지를 융복합해서 스마트 도시농업과 농촌 살리기 미래형 스마트팜 빌리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입각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대전에서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인프라, 기간산업, 농사 환경 보건항보, 유통 결제 문화,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마켓, 콘텐츠 이런 것들을 융합한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소도시의 융합, 저는 여기서요, 뭐 이게 뭐 논산형 같은데 지금 우리 김성균 과장님 정책과장님께 잘 알겠지만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국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지역 먹거리 통합센터와 연계하는 빌리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지방비료도 하지만 2025년까지 거의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어요. 학교 급식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러면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뭘 할 것이냐. 그 지역에서 나는 가장 건강하고 좋은 식품만을 가려서 아이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스마트팜 빌리에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융합하는 발전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도시인을 자꾸 얘기하냐면요. 문제는 시골이 자꾸 공동화되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있어요. 계속 발표되고 있는 지역 소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도시에서는 도시농업이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시농업이 잘 되는 곳은 서울 강동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기 강하는데요. 여기는 뭐 이미 하시면 옛날 시장님도 여기 엄청난 지원했고 이렇게 발전된 도시농업과 그러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시군과 도시민을 도시를 통합하는 그런 정직한 농사, 소업, 풍성한 힐링삼 이런 것들을 융합하자는 거죠. 원예 치료과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이게 영국의 그로잉 언더그라운드라고 지하차도에 설치해놓은 스마트팜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도시에 풍족함 줄 것이다. 그래서 농촌인의 희망과 도시인의 꿈을 융복합해주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영국에서의 친농업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치유나 힐링 분야는 농업에서 담당해야 될 것이고 그 농업에서 담당할 때 저는 스마트팜 빌리지가 일정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농인을 제가 제안을 2가지 정도 이제 스마트팜 빌리지 안에 꼭 할 수 있는 제안을 2가지만 드리려면요. 이거예요.
지금 농림부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20만 명 정도가 기능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지금 이런 걸 우리한테 줬어요. 이렇게 농촌 일자리 탐색 교육. 저는 처음에 이걸 학장인 저도 이걸 3년간 하라는 거예요. 1년에 8기씩 20명씩. 올해 2년 차인데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넘쳐요. 20명 단위를 모으는데 37명, 4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결국 뭐냐면 이렇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결국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창농을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소멸의 위험에 느낀 인구가 약한 시군에, 충남의 시군에서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자본은 그분들이 정부에서 3억씩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걸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 딸기를 하면요. 한 가구당 융자리에서 빌리지를 만들고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단일 품목을 해서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브랜드화. 지난해에서 계획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일개 마을을 만들면 그 마을에 호박이면 호박, 딸기면 딸기 한 개 작목을 브랜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한 유기농 농산물을 가지고 그 브랜드를 계속 홍보해주고 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도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농촌도 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또 에너지를 창출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인구 소멸 지역 이렇게 충남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이걸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 이거는 충남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충남에서 제일 잘하는, 과장님 아시죠? 그죠?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100평, 2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딸기 농사를 짓게 하니까 가들이 그 돈을 벌고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청년 창업농에는 1년에 100만 원, 2년짜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 전국의 청년 농업인 중에 충남에 와서 스마트팜을 할 사람들을 공모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액형 직불금이요. 이유는 유럽은 농업소득의 111.2%를 받아요. 평균으로.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1억을 벌면 고액형 직불금은 1억 1,200만 원 받는 거예요. 일본은 얼마 받냐? 62% 정도 받아요. 그러면 1억을 버는 사람은 6,200만 원에 우리는 얼마냐? 9.6%예요. 우리는 9.6%. 그런데 그게 고액형 직불금이 우리가 9.6%에 남아있을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유럽이나 일본처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내년 대선 때 상당히 많이 올려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결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이거와 왜 연결해야 되냐면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나온 사람들을 충남에서 모집한다면 정말 고급 인력을 모집하는 거죠. 여기서 전국 4개소에서 고흥하고 김제하고 상주하고 이런 4개 밀양 요 4군데서 육성되는 청년 창업농들이 언젠가는 자기가 정착할 지역에 가서 농업을 할 거라는 거죠. 이거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이렇게 이제 혁신밸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금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농촌 청년 창업농을 위한 스마트팜 빌리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복센터 하자 이렇게 모집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간 청년들은 여기서 완벽하게 스마트팜에 대한 걸 배우고 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충남에 유치하는 방안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방법이 아니냐 싶고요. 이거 농장은 예시는 제가 여기 뭐 잠깐 들어봤는데 한 예시죠. 뭐 한 10만 평 정도를 가지고 했을 때 뭐 택지너 얼마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하나의 저기 사용하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개인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350에 400평의 택지는
오시는 절대 택시를 넓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스마트팜 농지 100평, 하우스ing 노지 200평 가지고 하면은 이 스마트팜 빌리지 안에 일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공용 농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빌리지 안에 이 공용 농장에는 틀림없이 뭐 이런 가공실이 뭐 이런 주차장, 캠핑장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힐링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농촌이 지금 바뀌고 있고 농촌에 벌써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치유농업이 됐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자.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힐링을 필요한 그런 우리가 1980년도 중반에 우리에게 온 문화가 웰빙이거든요. 그 웰빙이 왜 왔냐면 그게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소에 생긴 병 때문에 왔는데 그때 찾던 웰빙 영국에서 그 웰빙 문화가 지금까지도 웰빙을 말한다. 이 힐링은 우리 사회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된 힐링 문화는 앞으로 60년에 70년 우리 사회를 점령할 것이다. 결국 거기에 접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농업이 제도권을 왔다. 10년 만에. 이거는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치유농업에 관한 것들이 사업들이 지원될 것이고 그 치유농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스마트팜 빌리지에 접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는 뭐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까 농사기술과 수익 모델을 창출해서 뭐 판매까지 활동하는 걸 이제 스마트의 팜에 맞게 이제 해야 되겠죠. 농업과 다시 한번 도시농업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도시농업이요. 사실은 도시민에게 힐링을 주고자 만든 건데 사실은 도시에서 힐링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저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엄청나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민과 스마트팜과 도시농업을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보자. 여기는 얘는 뭐 제가 들었던 예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 않고요. 이제 제가 잠깐 하나 소개를 드릴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펫푸드라는 말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펫푸드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만 사례를 드리려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이 김태훈이라는 친구입니다. 2015년도에 제 사무실에 왔어요. 제 컨설팅 사무실에. 이 아버지가 저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곤충을 키우고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 와봐라 했더니 이 친구가 왔어요. 너 뭐 하고 있냐니까 진천 초평저수지에서 동해등에를 사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근데 내가 다음에 올 때 그 애벌레를 말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봐. 한 10일 있다 이 친구가 애벌레를 말려가지고 제 방에 왔어요. 차자를 놓고 둘이 마주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태훈아 너 이거 뭐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야 반려동물 시장이 지금 5주 시장이 넘었는데 너 이걸로 개나 고양이의 사료나 간식을 만들면 어떻겠니? 차도 안 마시고 그냥 날라갔어요. 지금 이 친구가 오송에 푸디엄이라는 벤처를 차려놓고 금년도 며칠이게 50억이에요. 음성 금왕의 스마트팜형 곤충 가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서 하면 지난 3월 달에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도내 청년 농업인 4명인가를 나오라 그래요. 등산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저는 지사님 500억, 1000억은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주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곤충도 이런 데서 이제는 우리 시작할 때가 됐다. 이미 12개의 곤충이 식용곤충으로 가축으로 분류가 돼서 농림축산부에서 고시를 했고 그건 고시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가축이고 길러서 소득을 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 곤충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촌 이거는 저 현장 체험하는 데를 제가 사례를 넣어놨는데요. 평창 무일 힐링 캠프 오산 새싹삼 스마트팜 공장 가면 실제로 자신이 심어보고 갖고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참고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충남에서 이게 활성화되면 어느 지역 한가운데는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선지지가 되고 교육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인증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예 치료사도 이게 민간에서 이런 자격증을 주고 치유농업사, 도시농업관리사, 치유농업사도 자격증을 주는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
제가 이니셜 스마트 파머라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스마트팜 빌리지 집단 정책은 결국 우리가 보면 아까 쭉 말씀드린 농업법인이 도시와 연계해서 스마트팜 빌리지 연계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여러분 단백질 가루를 팔기 시작해요. 홈쇼핑에서 어느 날. 근데 이게요 10분, 15분, 20분 방송에 15분도 안 돼서 매진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결국 유기농 식품 열풍을 일고 그런 것을 이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그런 좋은 농산물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 장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스마트팜 빌리지를 통한 충남의 농업의 큰 그림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우리 충북하고 틀리게 해상, 공항, 뭐 철도, 고속도로가 잘 구축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종, 대전, 충북, 충청권과 하는 글로벌 북방 나중에 미래는 북방까지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세종시 분원이 법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국회가 오면 세종이 우리나라 중심이 될 것이고 거기에 둘러싸이는 충남은 엄청나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충남의 지형적 위상을 살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호축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게 결국 충남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걸 활용한 북방 전략도 이제 미래에는 충남이 크게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지능화 사회로 갈수록 도시민과 농업인의 융복합된 행복 가치를 찾는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끝마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팜 빌리지는 결국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에게 힐링과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행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면 크게 만든 스마트팜에 대한 원주민 농업인들의 거부감도 사라질 것이고 또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도 우리가 해소해가면서 스마트팜 빌리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약속하지만 네, 윤명혁 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종합토론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이신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님 종합토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오늘 우리 윤명혁 전국농업마이스터대 학장협의회 회장님께서 미래시대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빌리지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저 또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그 충남의 이 스마트팜 빌리지에 대한 큰 그림까지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 또한 상당히 우리 그 충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 분야로서 상당히 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최되는 이 씨앗 포럼 제5회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씨앗 포럼은 매월 개최가 됩니다. 매월 개최되는데 주제는 이제 계속 좀 그때마다 좀 바뀌고 있는데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금년도 2월 25일 날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액 출연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이고요. 우리 그 충남의 주력 산업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을 해서 우리 그 충청남도의 도민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안락하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기관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씨앗스트는 영어 이제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영어로는 이제 씨앗스트라고 하고요. CIAST 충남 이노베이션 에이전시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충남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씨앗가 우리 그또 과학기술은 이 충남이나 국가산업 또는 국가사회 발전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이 씨앗이 잘 뿌려져야 우리 오늘 농업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씨앗이 잘 뿌려져야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다시 또 이렇게 식품으로서 또 사회에 큰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의 씨앗 포럼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 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저희가 그 충남이 우리나라의 그 지역 총 생산, 그러니까 17개 광역 시도 중에 지역 총 생산액이 115조입니다. 115조 원은 전국 3등으로 3위로 굉장히 큰 기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 수출하고 있는 수출 물량을 따지면 795억 불로 전국 2위입니다. 2위,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그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를 따지면 약 531억 불로 해가지고 전국 1위예요. 그 정도로 무역 수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또 농업 쪽에 농업 인구를 보니까 저희 그 충남이 220만 명이죠. 200만 명, 2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6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가 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은 저희가 주로 이제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뭐 자동차 산업, 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그다음에 저기 이제 그 에너지 또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화학 플랜트가 또 서해안에는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제철 산업, 뭐 2차 전지가 또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2차 전지가 2개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들이 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가 굉장히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의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오늘 주제로 해서 토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윤명혁 회장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었고 이에 대한 그 토론자로서 또 우리 그 충남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성균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님 또 모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빠르미를 개발해서 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또 원예 연구과장으로 계신 서정학 박사님 모셨고 또 우리 원예학 분야에 아주 대가이신 충남대학교 이명표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남북생명농업협회를 운영하시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최신영 박사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또 듣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임명호 회장님 한번 정리된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나다 순으로 우리 김성균 농업정책 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제가 좀 고지식해가지고 고지고대를 믿고 오늘 내비 찍고 왔더니 저쪽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 주차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쉽은 방법이 뭔가 전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현진 씨가 나와서 안내해 줬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IC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스마트 농업이다. 그래서 여기 수정학 과장님도 지금 이제 원예 정보 지금 다 채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분석이 되면 이제 알고리즘 형성돼서 그 명령어에 따라서 ICT 기술로 해서 뭐
관계라든지 뭐 이제 시비라든지 그래서 뭐 생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생산성, 그다음에 맛 이런 것들 높이는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거 기후 변화 대응, 인력, 그다음에 농촌 관광, 치유농업 이 전반적인 것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그 방향은 전체적인 농업의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 스마트 팜 빌리지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게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농업 정책의 전반적인 충청남도의 저기를 정책부문을 총괄하는 과장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좁게 저는 생각할게요, 학장님. 저는 스마트팜이라는 빌리지라는 좁은 개념에 물론 거기에 이제 관광 치유 농업도 있고 관광도 적용되지만은 사실은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인력 문제 이런 것들까지는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스마트팜 빌리지 농업 전반을 타치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그 좁은 개념에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을 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농업의 스마트화만 가지고는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업에 제가 알고 있는 농업이라는 것은 이 생산성은 스마트화해서 높일 수는 있지만은 이 상품성은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농업은 농산물의 특성이 있는 게 이 가격 변화 대비 한계 탄력성이 좀 공산품에 비해서 떨어지죠. 예를 든다면 수박 가격이 막 오르면은 이 공산품은 재고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철야 작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한계 이윤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수박 가격이 올랐는데 어제 체중해가지고 씨 뿌렸는데 언제 야근해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생육 기간이 충족돼야 생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 농산물의 한계거든요. 상품성이라는 건. 그다음 그게 스마트화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오이 가격이 이제 뚝 떨어졌는데 이게 생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수박으로 가정할게요. 다시 수박으로 가정해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공산품 같은 경우는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고품으로 창고에다 놓으면은 그 손해를 안 쪼개는데 농산물은 이미 커가지고 막 썩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변화 대비 한계 탄력성이 부족한 그 상품성 부족 부분은 이 스마트화해서 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이게 스마트화해서 그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된다. 비닐하우스에 저기 갖고 어떤 ICT 기술로 해서 막 이 물 있으면은 뭐 관계 그 다음에 급수 이거 할 수 물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답을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 인력 문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스마트화해서 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들여다봤더니 저희 농업 예산이 충청남도의 농업 예산이 1조가 좀 넘어요. 추경까지 해서 1조 1,150억인데 그 중에 농업 예산이 한 12.5% 정도. 그래서 1조 1,083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쓰여지는 용도가 다 막 기후 변화 대응, 인력, 농업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기반 구축, 그다음에 농업 경영 부분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농업 경영 부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반 경영이라든지 농업 기반
풍수에 대비해 가지고 아삽대라든지 이렇게 농수로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기반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보니까 한 126억 정도 배정됐어요. 그게 일부분이다. 스마트화하는 거는. 그리고 또 그게 또 정답이잖아요. 왜냐하면 농업 전반이라는 것이 이제 식량 안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고, 식량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그 어떤 밭작물에 전작물에 갑작도 좀 일부 있겠지만 전작물의 대부분의 저기잖아요. 그 스마트팜인데 그 부분에 몰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한 1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사한 사업을 좀 조사해 봤더니 청양군에 스마트 타운 조성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 실행 안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이것도 지방 단위에서 저기 하는데 남양면에 계획하고 한 24만 1,000평 정도 조성을 하는데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화하고 일부 면적을 스마트화하고 거기다 빌리지니까 이제 주거 시설이 있는데 주거 시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활용 방안은 뭐 임대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분양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이게 4천억이 들어요. 이게 4천억이 들으니까 이게 4천억이면 지방 시군단이 거의 9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고 또 이제 학장님께서 죄송하지만 말씀 주신 말씀에 전반적인 농촌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 전반적인 지금 그런 부분을 바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스마트팜 빌리지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사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시유농업이라든지 농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화이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장님 말씀을 잘 세게 들어가지고 제가 또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단 도움이 될 거예요. 말씀 잘 듣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사실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 농가 소득분을 보면은 농업 소득이 사실은 재작년 2019년 자료인데 이제 지금 2020년 통계도 나왔어요. 근데 좀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네? 한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9년 자료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4,400만 원이 전국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농업소득만 살펴보면은 한 2,700만 원 정도인데 1,200만 원인데 27.7% 정도. 그 농업 외소득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40%예요.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전 소득이 한 1,100만 원이지 거의 육박해요. 25%. 그래가지고 이게 농업의 부분의 작은 부분이 고 결국은 생산성을 따진다라든지 투입 대비 효과를 따져볼 때는 결국은 이 생산성 그다음에 결과물 보고서 이 농업에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럼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식량 안보 때문에 진짜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속에서 이 농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투입 대비 효과보다도 그런 저기를 본다면 스마트팜 빌리지 해가지고 사실은 어떤 농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 지사님이 저희도 지시를 주셔가지고
농정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갖다 마련해 보라고 해서 시개년 계획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저기 네덜란드 대사관의 농무관도 오셨고, 예.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김창길 교수님, 민정혁 교수님, 홍성지 교수님이라든지 저희 많이 참여. 그다음에 충남연구의 지역의 어떤 실무자들도 참여해갖고 한 3번 정도 이슈 토론하고 지금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해결 방안을 갖다가 조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예, 일단 오늘 윤명혁 국장님 그다음에 회장님 말씀 잘 사실은 그게 농정이 가야 될 방향이니까 잘 새겨 듣고 그래서 저희 농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참고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현장에서 우리 김성균 과장님이 이 충남의 농업정책의 총괄 또 과장님으로서 그냥 실질적인 그 여러 가지 뭐 가능성, 문제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또 우리 다른 두 번째 우리 그 충남 농업기술원의 서정학 박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원예과장 맡고 있는 서정학입니다. 저희 과에 사실 이제 스마트팜 담당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팜 아까 우리 뭐 김성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과 관련한 그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새로운 생육 진단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빅데이터 이 스마트 농업이 사실 뭐 시기는 오래됐지만 아직 뭐 많이 발전하기에는 좀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아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비대면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으로 아마 급격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4차 산업 혁명이 되면서 4차 산업 IT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농업이 아주 중요한 그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아이템으로 잡고 저희가 연구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비드 영향으로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앞으로 아마 고착화돼서 재택근무는 하나의 근무 형태로 아마 적용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이제 충남 정보화 농업인 단체를 저희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전년도부터 온라인 매출이 지금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너무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산물도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하나의 유통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그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동안은 사실 뭐 현장에 가서 공연 문화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코비드 영향으로 아마 언택트 공연, 온라인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넷플릭스라든가 영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비대면 접촉하는 문화 활동 행사들이 아마 새로운 시스템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국내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증하면서 대도시에서 부동산 구입이 굉장히 어렵고 또 청년들은 구직이 어려움에 따라서 아마 탈도시화가 급격하게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아까 뭐 우리 발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이 아마 급격하게 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뭐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스마트팜 빌리지에 대한 구상은 뭐 시기적절한 구상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디지털 농업, 이제 사실 이제 스마트팜 농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디지털 농업으로 지금 이제 뭐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어상으로도. 이건 이제 우리 김성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팜 하면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팜은 그 생산하는데 어떤 그 IT 이런 기술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스마트팜이라 하면은 뭐 디지털 농업이라고 뭐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사실은 작물의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작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이 생산된 것이 유통되고 하는 유통 시스템까지, 그 다음에 작물을 생육 진단을 통해서 수확량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정책적인 방안, 작물 수확량 예측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것에 따른 정책을 세우는 정책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이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스마트팜은 점차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건데, 뭐 기존의 농업은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농부가 오랜 경험과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제 농업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생육을 진단하고 그거를 가지고 작물 농업에 적용을 시켜서 그것들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육을 최소를 투입을 하고 최대로 얻는 그런 이제 농업으로 바뀌어갈 건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 이제 디지털 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 사회 전반적인 생산, 소비, 채용과 모든 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것이 복합부로 구현이 되는 스마트팜 빌리지는, 이건 아마 디지털 농업의 어떤 실현의 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현재 디지털 농업이 국내 수준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작물 선택부터 유통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작물 생산하는 스마트 농업 쪽에 국한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도 사실 그 농업을 생육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기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원격적으로 제어하면서 작업의 편리성을 하는 1세대의 스마트팜을 이제 갓 벗어나서, 저희 이제 연구도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생육 상태, 그다음에 뭐 지금이 생육 스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지금 수확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수확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생육 정보하고 환경 정보가 어우러져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밀하게 생육 관리를 하고 투입을 적게 투입하면서 고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2단계 스마트팜 단계는 아직은 우리가 못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디지털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부처가 이제 농업 분야만 해가지고는 이게 빠른 시간에 전환을 못하니까 다양한 분야의 그 연구 분야자들이 합쳐서 같이 농업을 하게 해서 다부처 스마트팜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급격하게 아마 선진국 가장 스마트팜이 제일 잘 되고 있다는 데가 이제 네덜란드인데, 아마 곧 네덜란드 수준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스마트팜이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남이 시설 재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윤명혁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하우스 재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시설 재배 등이 많이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남이
또 접근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팜 빌리지를 조성을 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직 그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너무 아직은 낮은데 너무 이제 비전을 높게 제시하다든가 과도하게 홍보해서 스마트팜 빌리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됩니다라고 과도하게 홍보할 경우에 사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후에 스마트팜 빌리지를 뭐 확대해 나가다든가 이런데 할 때는 상당히 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은 다양한 그 섹터에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스마트팜은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가 기본으로 하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필수 인력, 전문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같은 것들 아까 우리 윤 회장님 그 컨설팅 회사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국내 농업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농업 컨설팅 회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저희 지금 그 50년대생부터 60년대생 초반까지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 기술 인력들이 지금 많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전문가들 은퇴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말 현장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떤 전문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 제도가 좀 마련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어떤 은퇴 일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고 농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다양한 노하우들을 후계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시스템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새로운 그 귀농 귀촌 또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물론 이제 충남이 지금 청년 농업에는 아주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정책이 전국 그 정책으로 뭐 확대가 됐고 그것을 잘 발전하고 있고 지금 컨설팅 또 아까 뭐 멘티 멘토 우리 이제 농업정책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청년 농업인과 멘토를 맺어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이와 같은 앞에 그런 전문 컨설팅들을 좀 육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청년 농업인들이나 귀농자가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빌리지 정착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이게 이제 이 스마트팜 빌리지 안에는 다양한 그 사람들이 공존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갈등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당히 갈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티브를 좀 잡아서 차후에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됐을 때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미리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팜 빌리지는 어쨌거나 도시 생활을 했던 분들의 어떤 이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너무 시골로 가게에서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 맵 구성에 대부분 상당 부분이 이런 귀농인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청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도시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지금 뭐 여기 천안만 해도 상당히 대도시고 아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돼서 하면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서정학 박사님. 그 또 현장에서 실제 그
스마트 팀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현장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스마트 팜 빌리지가 이제 실현이 됐을 때 뭐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미리 어떤 문제점도 좀 제시를 해주셔서 저도 우리 그 제 주위에 사실은 아까 우리 이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이 잘 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는 이제 또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 농업 전문가는 아닌데 이 고향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또는 도시에 와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많이 은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향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도 확보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스마트팜이 그냥 뭐 날씨 조정, 습도 조정, 뭐 온도 조정 이런 정도의 제 1차적인 그런 걸 하면서 이 몸으로 때우는 일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일부는 또 후회하신 분도 계시고 일부는 또 그걸 극복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 요즘 워낙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우리 뭐 코비드 19 이후 또 이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가상 공간의 그런 속에서 헤매는 그런 데서 다 실험하고 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워낙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또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시스템이나 뭐 또 네트워크 통신이 워낙 또 통신 기술이 빨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정보 같은 게 즉각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도입하면 또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농토의 그걸 사이즈 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한 100 몇 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죠. 땅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이제 5천만 이상으로 거의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 인구가 제가 한 10년 전에 간단히 이 식품 산업이나 먹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글을 쓸 때 세계 인구가 65억 명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 78억이 됐더라고요. 78억. 그 한 10년 사이에 10매덕이 늘어났어요. 모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좀 인구 증가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인구는 이제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참 이게 스마트팜 빌리지 같은 우리 농업 정책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 저 충남대학의 임용표 교수님 기다리셨는데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뭐 저는 이제 원래 원예학과 전공이고 네. 그 초기에는 이제 배추 가지고 연구를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배추의 이제 분자육종 쪽 연구를 좀 하다가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단장을 2013년부터 맡아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고추,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 이 5개 작물에 대한 육종부터 이제 수출 진행까지 쭉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쭉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하고는 관계가 많았어요. 옛날에. 요새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충청남도에서 이제 그 당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할 때 한개의 삼농 정책을 얘기해서 난 삼농 아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삼농이 틀렸다. 난 틀렸다 그래. 나 틀면 사농이다. 그냥 농업이 있고 농촌이 있고 농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농산업이 없어. 농산업이 없으면 이게 끌어갈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말해 충남도 자체 내에 과연 농업과 관련된 기업이 몇 개나 있느냐. 여기 지금 식품 클러스터 갖다 만들어 놨는데 그 100% 찾나?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 당시에 내가 그래서 거기다 유통 시스템 구축해라. 그 다음에 저기 김종필 씨 땅 있어요. 그거 활용해서 축산 제이벨트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저쪽에 현대 아산 그 방조제 그 땅 그 지금 아직도
그거 저기 벼밖에 못 심어 아무것도 못해야. 그 북쪽 너 북쪽은 서울하고 가깝거든. 그쪽에다가 저기 뭐야 도시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어떤 도시냐? 노인네들 요양도시 만들어라 내가 그랬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내가 충남대 학장할 때니까 2012년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만약 그거 해놨으면 지금 이런 얘기 스마트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양 시스템을 만들면 소위 말해서 귀농하고 귀촌이 달라요. 그렇죠. 귀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말고 요양하는 그런 부분에 문화 활동까지 같이 연계되는 그림을 그렸으면 어마어마한 게 됐을 거다. 이거를 이제 유념하셔요. 또 하나가 최근에 대전시에서 저보고 뭘 방향 TP 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을 하나 해서 던져준 것이 뭐냐면 거기에 평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평천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3만 평인가 되는데 뭐 했으면 좋겠니? 근데 쿠팡이 거기 들어와. 그래서 농업물류센터 거기다 만들어라. 우리나라 양재동에 그 저 화훼 공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있고 정도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물품들에 대한 유통이 전체 종합 집화장이 없어. 실제로요. 예.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스템을 거기다 하나 만들어서 교통이 되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통이 어디에 가까워야 되냐면 서울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이 충청남도는 엄청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경기도가 이제 포화가 됐어. 경기도가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 내가 사실은 내포신도시를 내가 온다고 그런 사람이요. 내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리고 내가 골든시드 프로젝트 갖고 오겠다. 그리고 기업들 데리고 오고 다 해갖고 한 10만 평 정도 때려버리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 대신 한 1,000억 내놔라 그랬죠. 건물 300평짜리 하나, 3,000평짜리 하나 져주고 만들어라 내가 그랬거든. 그냥 근데 교육 어쩌고 하면서 다 날라갔지. 그게 물러갔는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종자회사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건 땅이에요. 5만 평, 3만 평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성, 평택, 장어원, 이천에 다 모여 있어요. 종자회사들이 떼돈 벌었어요. 왜? 부동산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내려갈 거냐. 그러는데 전북이 치고 나왔죠. 농촌진흥청 들어가니까 전북이 치고 나왔어요. 전북 TP 지금 저랑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거기다 센터 만들고 뭐 하겠다고 뭐 돈으로 따지면 상상도 못할 돈 거기다 넣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북 안에서 자체 내에서 내부. 충청도는 조용해. 자 거기까지 그런 부분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자 지금 생명공학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지금 4가지 아이템으로다가 구분했어요. 옛날에 3가지였습니다. 농업 아까 계속 얘기 식량 주권, 식량 생산 그린바이오. 그다음에 신산업 그린바이오. 그다음 웰빙 및 건강 그린바이오였어요. 식품이죠. 그 3가지였어요. 지금 4가지로 내가 분류해 버렸습니다. 4가지로 바뀝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생물 자원 활용, 생물 자원 쪽으로 하나 넣고, 그다음에 디지털 및 저탄소 기반 농업 생산 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둘은 같아요. 신산업하고 이렇게 넷으로 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디지털 농업은 다 2단계의 생산 쪽의 개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내가 사실은 수산학과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 해양수산부가 그 당시에 농수해양수산부였잖아요. 충남대학교에다 수산학과 만들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충청남도에 갯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갯벌 활용 수산 양식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수면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갯벌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 문제에서 식량 문제는 앞으로 100억 명의 인구의 100세 시대가 온다. 그 윤종로가 얘기했지만 그거 나랑 같이 얘기한 거예요. 같이 만들어갖고 개념은 그거를 앞으로 모토 방향으로 잡았을 때 그 소위 식량 주권 문제, 식량 생산 문제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자, 스마트팜 얘기는 오늘 여기서 한 얘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오늘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해요. 예산이 얼마짜리예요? 저는 그거부터 나와요. 예산이 얼마짜리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가 무엇이고 이거 자체를 또 우리가 예타를 하면 BC 포인트라는 거랍니다. 예?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네덜란드를 얘기하는 순간 나는 벌써 노예예요. 예. 네덜란드하고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옛날 벤노형 온실해 갖고 다 망했잖아요. 예? 네덜란드는 영하 5도, 평시 5도 이하 안 내려가고 30도 이상 안 올라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리온실이 가능해요. 지금 EU 되면서 유리온실 다 망했어요. 네덜란드. 다 올라갔는지 아세요? 스페인이나 밑으로 내려가 지중해 지역으로, 알메리아나 이쪽으로 다 그쪽 가요. 그쪽 가면 20km, 30km가 전부 다 그린하우스예요. 그것도 유리온실 아니고 폴리에틸렌 필름, 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개념에서 유리온실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일단 저는 그거부터 얘기해요. 그건 매출이 얼마냐? 왜? 파프리카 1년 농사에서 1년에 매출이 얼마예요? 해봤자 30만 원이라고 평당. 근데 그거 짓는데 200만 원 든다 그러면 감가상각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기 당 때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서 부가가치가 충분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빌리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거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자, 저기서 돈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와서 농사도 즐기면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문화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화생활을 자꾸 서울과 비슷한 문화생활을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충청남도 그 지역의 특이적인 문화생활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여기 안에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데스밸리가 여기 나오는 게 유통이에요. 아까 유통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농산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똑같이 맞아요. 이 농산물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배추가 1년에 8배 차이 나요. 가격이 800% 차이 나거든요. 상추 같은 거 말도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종갓집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배추를 수입해가지고 매해서 창고에 넣잖아요. 배추 한 포기당 1년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저장 비용이 800원 들어가요. 농민이 파는 건 300원에서 1,400원을 파는데 그렇다고요. 저장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장 가면. 그래서 애뉴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1,00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그랬고 나한테 그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요. 내부적으로. 누구랑 만드냐 하면 서천에 코리아 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최원 회장? 예. 보령에. 예, 보령에 있죠. 거기 지금 내가 자문해주고 있어요. 아, 예. 지금 미국에 가 계시지. 그거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플로우는 그럼 그게 스마트팜인데 그거는 평당 180이 들어가. 지금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1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하고 하드웨어죠. 그걸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는 제가 서제션하면 그린랩스 같은 데를 해야 돼요. 거기도 우리 대학원생이 그 지금 오가나이즈 하고 있어요. 그린랩스 들어보셨어요? 거기 그린랩스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IT 하던 애들 3명이 나와가지고 그걸 창업을 했습니다. 걔네들은 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로 이 실험 그 하우스 내에 그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 후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이 자문을 해줘요.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농가가 3만 농가가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걔네가 350억을 융자받았어요. 투자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직원이 한 300명, 200에서 지금 300명까지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거 서울에 있습니다. 그 전국 단위로 전부 그걸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실의 프로가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빌리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이 통째로 그 안에 연결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우수한 기업들 아까 그 푸드 뭔가 파인가
푸드팡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 뭐 한 3천 개 저기 기업 저기 레스토랑에 식자재 공급하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류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팜 자체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일반 농민들이 어느 누구도 자동 개폐기 쓰고 있죠. 자동 개폐기. 알죠? 그 자동 개폐기 한국분이 만들었잖아요. 그 누구냐면 지금 한국 유기농협회 회장하고 이해국 씨가 만들었어요. 응? 그 매출이 지금 1년에 200억이에요. 한 30개국 이상 수출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체 시스템을 다 오가나이즈해서 만들고 이러려면 그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들어가고 그럼 국가에서 지금 1년에 한 400억씩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니 그건 놔두시고 여기서는 활용할 수 있게 가장 일반화된 그러니까 뭘 짓고가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되 자동화 시스템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초기 자본이 최소화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되 그것이 그러한 지금 내가 얘기한 주변의 그런 여건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치유농업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지만 지금 치유농업은 산림청에서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있고 그쪽에 치유농업 연구사들 굉장히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것이 그게 치유라는 개념이 되는 원예하고 간호학 내지는 의학이 연결돼야 돼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유 농업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전체 플로우가 전문화된 사람들로 값싼 가격으로 갈 수 있게 그림을 그리시되 유통 문제를 명확하게 하셔서 판매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충남도가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플로우는 아주 제너럴라이즈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는 좀 스페시픽하게 좀 가서 정확하게 경제성 분석부터 타당성을 봐야 되고 여기에 생산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약용식물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도 있고 현재 뭐 새싹삼 얘기 많이 하는데 새싹삼 저기 스마트 시티에서요 거기 스마트팜 하나 해갖고 어딘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거 성분이 무지하게 좋다. 글루코신은 높다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사포닌 쪽의 농도가 높다고 가져와서 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삼 종자들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 고정된 거 아니에요. 그냥 청경장, 저경장 아무거나 갖다 쓰기 때문에 그거 수출했어요. 일본에. 일본 애들이 개체별로다가 그 성분 분석했는데 다 들쭉날쭉 다 클레임 당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고부가 가치 농산물로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같이 개정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농사 져가지고 얘기가 안 됩니다. 병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게요. 어느 회사에서 그냥 뭐 한 200억 투자해가지고 스마트팜 만든 우리나라 제일 큰 스마트팜 식물 공장 만든 양반인데 거기서 생산을 해갖고 콜만가 가져갔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키로당 얼마 받고 싶어요? 네, 키로당 10,000원 정도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저희 1,000원이면 사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버립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1,000원을 10,000원을 가치에 맞출 수 있게끔 종자부터 생산 시스템에 정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통을 정상하게 왜 저기 가락동 가지고 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때는 상추가 2만 원인데 어떤 때는 2,000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무섭고 어려워. 왜냐하면 이건 돈이 되게 되고 파산하는 거거든요. 저는 옆에서 파산하는 회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건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하되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충남도의 경우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 충남도의 그 플로우를 보고
이거에 우리의 장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최대한 살릴 것이냐. 거기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으냐. 아까 얘기할 때 뭐 반려동물 외에는 뭐 저기 푸드 얘기했잖아요. 사료죠, 사료. 사료는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에요. 그거요, 우성사료, 천하제일사료 얘네들 그 회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익이 1% 미만이에요. 순수익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걸 소부장에서 이번 소재 부품 장비에 국가과학 저기 첨단 그쪽에 미래기술로다가 하면서 그게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 사료가. 제가 위원장을 했고 그 5개 바이오 산업이 5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사료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GMO로 전부 들어오잖아요. 옥수수 이게 들어와서 사료로 들어가는데 그걸 현실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그러면 간척지, 그러니까 새만금이죠. 새만금, 현대 여기 그다음에 저 위쪽에 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충남도에 그 저기 간척지 하나 있어요. 오래된 거. 그런데 내염성이면서 실제로 식물을 심어서 대량으로다가 해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마 그것도 연구비로 꽤 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현실적이다.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고부가 가치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스마트 빌리지 자체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잘못하면 뭐 정보화 사업 빌리지 무슨 빌리지 했듯이 잘못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연속적인 어떤 지원이 안 되거나 했다가 경제적인 이익 문제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거 그냥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 사업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 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산업적으로 또 지속 가능해야 되고 현실성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전문가가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신영 소장님. 네. 현장에서 실제 경험이 많으신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최신영입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이고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 충남에서는 이미 상당히 앞서도 가시고 잘 가시고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내륙 지역에 있어서의 스마트팜 또는 빌리지 그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럼 그 근본이 뭔가? 이제 좀 이 현실에도 어떻게 보면은 맞지는 않아도 그 근본 이 요인으로서의 발전책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교육과 이 데이터 쪽이 전공인데 그 IoT를 하다 보니까 이 농업 쪽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만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농업이 이 자연의 24 이 계절에 맞춰서 모르면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이제 최근에 제가 활동을 하는 거는 원예대에서 지금 IoT 분야, 그러니까 도시농업 관리소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 IoT 분야를 맡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예하는 작물 재배와 IoT 관계가 뭐냐? 그게 과연 정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보지만은 또 굉장히 또 흥미롭게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조작하는 건 굉장히 쌉니다. 1단계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스마트팜 교육을 또 최근에도 같이 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스마트팜을 기계 기술적인 거. 지금 NCS는 참고로 전기전자가 스마트팜을 기계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쪽에 그 농업 부분에 오면은 작물 재배라는 분야에서 스마트팜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접목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업인이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느냐, 아니면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가서 농업을 해줄 것인가, 이게 지금 상충이 되다 보니까 현재도 갈등이 생기는 거고, 가서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뭐 한 1년짜리 스마트팜을 잘하면 뭐 한 1억짜리를 만들면 수확이 1, 2년 되면은 몇 억이 나와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돼서
만들어 드려요. 근데 농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귀농은 아니고요. 귀촌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한 몇백 평, 한 200평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안 해요. 이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귀촌은 해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뭐 도마도 방울도마도 뭐 그죠 가지 고추 이런 거 하고 상추 심고 이 정도 선에서 나는 하지 내가 뭐 전혀 아니다 이제 이런 그 경험도 하면서 그 농업인 정말 저 친구도 있고 뭐 있지만 농업인들의 그 애로사항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윤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인삼하는 그 제2세대 인원들은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아버지 세대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농사 방법이 어딨냐. 인건비가 안 나오면 1년 해봐야 몇만 평을 지어도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안 나오면 자기 인건비도 안 빠지고 이건 뭐 좋은 그 뿌리는 그 사문 뭐 이런 그 쥐들이 막 파먹어 뭐 이런 그 벌레들이 먹고 그 이제 잘 납품해서 어느 정도 팔지만은 자기가 팔 거는 실뿌리 몇 개 남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이쪽에 그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 대전하고 이 충남, 충북 이쪽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그 애환을 어떻게 느꼈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코 스마트팜을 하는 그 실제 현장 해보니까 내가 직접 비닐하우스 만들고 딱딱 치고 내가 직접 배수로 밑에다가 딱 깔고 위에다가 딱 놓고 친 다음에 쫙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스마트팜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갈등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저희가 하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비용이 50-60%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지금 실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농업이라는 것은 정말 농업을 사랑하고 참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너무 지원 너무 많은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느낌은 지금 아까 그 혁신밸리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부터 10개가 지금 갔거든요. 금년에 2군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성과가 나옵니다. 아까 4군데 중에 2군데입니다. 그러면 내년 2개 계속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집단화를 통한 각종 그 많은 그 집단하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 마을을 다 유통체계를 만들어서 다 참 생산 소비를 맞추면서 이거를 유통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시잖아요. 그 농가를 다 하려면 IT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IT 쪽을 좀 저도 부전공이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이거를 농민을 위해서 누군가가 농민 출신이 나와서 농민이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지금 기술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해주셔야 돼요. 기술원 계신 분들이 이 나오면서 적어도 한 달에 뭐 1-200만 받고 그죠? 뭐 저리 생각합니다. 기술원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삶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200 받으시고 지금 제가 너무 좀 성급한 그 개인적인 말씀인데 1-200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기술을 가지고 아까 같이 전부 좀 원가를 줄여서 다 만들고 뚜닥거리고 장돌이 망치 차고 가서 필요한 건 다 받아주고요. 현재 사시는 분들 집 다 고쳐드리고 거기서 이런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빌리지가 좋은 들어오면 그런 분들을 다 잘 장악해서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서 새로운 팀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아까 수익성 문제 지수. 그럼 새로운 팀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경험으로는 뭐 얼마 안 됐지만 토지를 완벽하게 확보를 해서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이 답은 없다고 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토지를 확보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땅 사라 그러면 지금 저희 아무도 안 해요. 못 해요. 땅을 사는데 벌써 몇 천만 원 1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와서 농사를 지면서 그 운영비를 받으며 내가 먹고 삽니까? 못 합니다. 귀농귀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에 500명 해가지고 그 임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잘해 주시죠. 지금 잘 하시잖아요. 임대해가지고 좋은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빌리지 스마트팜 빌리지가 가려면 본인들이 자기 땅 가지고 뭐 후보를 하든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팀이 청년들한테 완벽하게 맡겨주지 않는 한 미래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내륙 충남의 내륙이니까 공주, 그다음에 논산, 계룡, 금산 이 4군데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 공주는 지금 굉장히 잘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논산도 지금 상당히 또 이 중부 도로도 있고 발달되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충남은 지금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논산에 30만 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30만 평은 뭐 결코 작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150여 개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농림부의 이제 기업 현장 교사로서 쭉 이제 기업을 컨설팅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수는 했는데 기업들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논산에 국가 국방산업단지를 딱 만들어도 국방 국가산업단지죠. 만들어도 그 기업에는 기업들이 와서 수익이 다 나요 오는데 국방 분야는 그 분야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만밖에 낸다는 보장이 잘 안 돼요. 물량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가 다 가족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집도 잘 이렇게 만들고 막 해도 결국은 까딱하면 세종시와 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는 밤에는 불이 꺼지잖아요. 이쪽 길 건너는 옛날 산 이쪽에는 불이 켜놔도 지금 정부청사 이쪽은 불이 꺼져요 많이. 왜냐하면 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예 그냥 가야 되고 자기 또 저기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은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논산에서 정말 유치를 해서 내년에 당장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볼 전략적으로 지금 원장님도 그런 지난번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옆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분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로 미래 시대 농업은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이 정말 대세로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요. 정말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스마트팜 빌리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리지는 저희가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스마트 시티 빌리지로 나온 그 시스템 쓰면 돼요.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다 우리가 가져오고 농업에 관련된 것만 돈 들어가면 되는 거죠. 딱 농업에서 필요한 것만. 그러면은 원가를 지금의 원가를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 스마트팜 빌리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해서 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이 포럼 하실 때 굉장히 앞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도 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지형 분석을 하나 한 것만 말씀드리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은 위로는 계룡산이 있고 밑으로는 대둔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있다는 거는 농사에 엄청난 좋은 이익이 있고 또 광활한 평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동북쪽으로 가면 대전과 세종이 있고 그 위에는 청주가 있어서 밑으로는 완주, 전북. 지금 완주 굉장히 많이 지금 농사 막 엄청 지금 저기 전북 쪽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도를 보고 서해안에는 해양 저희 또 팜도 지금 연구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요 내륙 충남도에서 말씀하시는 내륙 지역이 광활한 평야와 산지와 교통에 여기는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정말로 좀 엄청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계룡에는 6회 공군 3군 본부가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통신학교, 정비학교, 간호, 그리고 거기 또 인쇄, 거기 또 국방참모대, 합동참모대, 교육의 본사,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군의 자원들이 몰려 있어요. 논산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논산은 거기 국방대 들어와야죠. 그리고 항공학교 거기 나오죠. 거기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오면은 이 논산은 전국에서 정말로 무기를 제외한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에 이 보고가 그냥 어디 한 군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논산하고 이쪽 그 내륙 지역에 퍼지게 돼 있잖아요. 한 군데 멍땅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품질도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국방. 그런 다양한 거를 여기에 만일에 내륙 지역에 논산 지역이 굉장히 중심이 되더라고요. 벌구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충남도에서는 이런 그 개념을 절대 정부에서 돈 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 돈으로 주겠습니까? 민자들 스스로가 자기 돈을 최소한 3분의 1 이상 자기들 다 가지고 살아야 잘 가야 정부가 돈을 해주죠. 정부가 돈 달라는 거 저는 그거는 제가 평가할 때도 저는 조금 반대를 했는데 자기 돈 가지고 살아야 정부가 돈을 줘야 서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신나게 일을 하는 거지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쪽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내륙 지역
거기는 국가산업단지하고 나중에 미래에 이 기업들이 오는데 가정에 다 내려올 수 있게 스마트팜 빌리지화를 조금만 시켜주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잘 이 그림을 그릴 수는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까지는 저도 아직 뭐 못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땅이 있고 그 땅은 정말로 제공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줘야죠. 뭐 민자로 하든지 민간들이 서로 하든지 그리고 정책만 조금 발전해 주시고 이제 그 정책 관리하시는 데서 크게 보시니까 뭐 조금만 하시고 저희도 여기 산악팀에서 조금만 지금 아이디어의 문제니까 정말 그 조금만 잘 한다면 저는 여기 이 충남이 제가 볼 때는 글로벌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국방에 정말 지원,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 모든 비무기체계 다 들어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저희가 와서 자, 잘 살게. 너 한 달에 그 너네 가정이 막말로 1, 200만 받아라 하면요. 자기 직장 가지고 있지. 집에서는 부업으로 한 1, 200만 받아도 이건 저는 산다고 봐요. 제 몇 명한테 얘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뭐 나름대로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에서 그냥 간단히 끝이겠습니다. 개인 소견이었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산농이다, 산농 아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 산농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장목반 있잖아요. 장목반이라든지 농업회사 법인들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 관리 안 해줘요. 이걸. 근데 장목반이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팜을 만들게 되면 그 스마트팜 자체가 기업화돼 있어요. 기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가 하나의 그런 주식회사 같이 중소기업 형태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금산이 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산 인삼 유통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이 전부 논산이고 이거 거의 다 통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평촌 그 도시라는 데가 바로 계룡시 옆이에요. 평촌동이. 거기에 24만 평, 23만 평인 걸 갖고 지금 거기다가 만드는데 그거는 저기 공업 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러면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아예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안에 하나 만들어주면 통합적으로 전국적인 유통이 되면서 거기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리지들이 연결되면 그거에 대한 이게 매칭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전후방 산업이 같이 연결돼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하면 의미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북쪽 우리 이제 아산 저쪽 북쪽 경기도와 밀접한 지역은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웰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역할에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의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할 때 그런 의미로 다 붙여주면 정책적으로 의미가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미래성장과에 충남도의 미래성장과에 내년에 국방팀이 하나 아마 생길 겁니다. 국방산업단지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거기에 어쨌든 수요처가 생기니까 그렇죠. 생산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제 네 번째 얘기. 그 시간이 좀 우리가 이제 12시까지 좀 이야기돼 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우리 유명 회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하고 뭐 박사님 혹시 뭐 한마디? 네, 조금. 네. 사실 제가 뭐 저기 좀 적은 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건 다 이제 다 내용은 다 이제 알고 또 아까 처음에 이제 스마트 빌리지 빌리지 속에는 뭐 가공 공장도 있을 테고 관광 기능이라든지 숙박 시설까지 이런 게 다 경비하니까 근데 그 생산의 그 빌리지를 갖다 움직이는 주 엔진이 농산물이다. 농산물의 어떤 아까 상품성이라든지 이렇게 가격 변화에 대한 한계 탄력성이 좀 부족해서 오는 상품성 부족해서 오는 그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제 많은 패널 분들이 말씀 주시는 건 이제 제가 다 이제 제가 종합을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 알아듣긴 하는데 아까 그 최신영
소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꼭 반응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방 신도시가 오니까 도시의 어떤 저기는 거푸집은 만들어지니까 거기다 농업 스마트 농업만 넣어주면은 스마트 빌리지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그 말은 굉장히 제가 좀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여튼 유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임명 회장님 한번 들으시고 간단히 한번 소중한 정리해 시간을 주시죠. 내주셔가지고 토론해 주신 교수님, 과장님들 그리고 회장님, 특히 좌장을 맡아서 끝까지 진행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오늘 발표한 자료는 스마트팜의 운영과 뭐 이런 거에 대한 발표는 아니었고 스마트팜의 촌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떻게 했다 이런 개발적인 발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좋은 안들을 교수님과 우리 과장님들이 잘 대안을 내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빌리지는 결국 이제 농촌 지금 어려운 농촌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는 스마트 시티로 엄청나게 발전할 것인데 소외된 소농 도시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뭐 지금 국방 과학단지까지 좋은 말씀까지 해주신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해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오늘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의 자료를 참고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인데 거기에는 이제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 중요하고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인력과 과학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고 또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이제 부가가치로 만들어내서 결국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농업 분야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빌리지라는 개념이 성공이 되려면 그런 전문화된 인력,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과학기술, 기술, 농업기술, 뭐 첨단기술, 디지털기술, 저런 융합기술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우리 이 지방정부와 같은 그런 거기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고 또한 그게 결국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서 투입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논의를 해서 우리 충남도와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